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실적이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200.6빌리언 나왔죠. 예측치가 196.47빌리언이니까 이거 비트했고 YY 기준으로 20% 상승했고 EPS는 5.75달러 나왔는데 요거는 53.4빌리언이 인크루딩 된 거죠. 그 오퍼레이팅 게인이 아니고 지금 이제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입니다. 엔트로픽에 투자해가지고 얻은 것 때문에 좀 EPS가 높았다. 오퍼레이팅 인컴은 예측치가 23.53이었는데 27.5빌리언에서 비트했고 AWS도 마찬가지로 40.5빌리언 예측했는데 42.2빌리언에서 비트했다. 이건 다 좋았는데 3분기 가이던스는 뭐 그렇게 좋지 못했죠. 레버뉴가 204빌리언 예측했는데 202빌리언이니까 미스가 되고, 자, 매출의 성장률은 뭐 9에서 12%. 자, 근데 오퍼레이팅 인컴 역시도 22.5에서 26.5, 요거는 24.79니까 비슷하게 나왔다. 뭐 가이던스는 그렇게 좋다고 보긴 좀 힘들겠죠. 자, AWS는 37%나 증가되었고 프리캐시 프로 봐야 되는데 요거 자체가 예측치가 마이너스 3.81빌리언인데 요거 많이 지금 하락이 됐죠. 그러니까 프리캐시 프로가 마이너스 76빌리언에서 많이 하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망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프리캐시 프로는 또 좋지 못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은 뛰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장을 모두 다가 상승을 했죠. 이제 다우가 1.19, 나스닥이 2.78로서 거의 뭐 3% 상승하면서 올타임 하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러셀도 거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아침 오전장에 약간 일단 눌림목이 있었지만은 거의 상승폭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장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 많이 하락했던 때 다른 반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루 동안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오늘 장에서 장을 주도했던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8%, 그 다음에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뭐 24%, 25%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웨스턴 디지털이 15%, 시게이트가 11%, 그러니까 메모리가 주관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램 리서치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장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7%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빠진 것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되었고, 자, 마소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죠. 15%, 단지 일단 메타만 조금은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고, 아마존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장유 시간에서도 많이 올라갔다. 빠졌던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거의 다 빅테크 아니면 반도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양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러셀도 마찬가지죠. 러셀도 일단 반도체가 많이 갔습니다. 반도체가 가니까 조금 올 때 소프트웨어는 조금 안 갔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렇게 헬스케어도 많이 갔죠.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이쪽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쪽도 좀 올라가는 가운데 있었고, 전반적으로 뭐 나쁜 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것이 테크놀로지가 5.59%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한 5일, 6일 동안 하락했으니까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베이징 머티리얼스, 파이낸셜,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큐리컬, 인더스트리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죠. 한 11개 섹터 중에서 한 6개가 올라갔고, 한 4개 정도, 5개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장이 이쪽에 가다가 또 이쪽에 가다가 시장 자체는 돈이 떠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상승의 여력은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일단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밑으로 안 빠지고 안 흘러내리고 계속해서 옆으로 눕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일단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지 일단은 전쟁 문제 때문에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과 시간 조정이 필요한 장세가 S&P 500의 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스닥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직전 저점을 깼는데 그 직전 저점을 갖다 바로 일단 하루 만에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세 안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나마 다시금 박스권을 유지하게 돼서 다행이었고, 200일선에서 그나마 반등이 바로 나와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안 그랬으면 2만대, 24,000대까지도 봤어야 되는데, 그 라인대에서는 지켜졌기 때문에 요 라인대까지 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이 다시금 진입하는 모양이 되고 있다. 좋은 모양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내일장에도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될지는 좀 더 관찰해 봐야 될 때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데드캣 바운스라기보다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이 일어났고, 반등세는 조금은 지속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날 반등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다우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빠졌다가 그나마 일단 다시 올라가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올라가서 쉬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는 장인데 약간 꺾이는 것들, 나스닥은 좀 더 많이 꺾이는 장세, 자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러셀도 장세가 많이 올라와서 자 꺾였던 것이 좀 많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돌아 나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 아무래도 이란 문제 이런 것들만 좀 해결된다면 주가는 다시 큰 폭으로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조금 안 좋았던 것은 30년물 금리가 아직까지도 뭐 크게 안 내려오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좀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장에서 조금은 봐야 될 것이 제재페니스 옌이 있죠.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좀 개입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락되면서 2.45% 하락한 159엔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엔을 갖다가 강세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엔이 강세다 보니까 달러 지수도 역시나 많이 떨어지면서 99.942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달러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골드 이런 것들 또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한 1.17%.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금리 자체 이런 것들이 10년물 금리는 좀 내려가니까 1.3% 정도 상승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경제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콜 PC 같은 거 MOM 기준 6월 달이죠. 0.2% 예측했는데 0.1이니까 잘 나왔죠. 저번보다도 일단 PC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콜 PC는 아직까지는 3.3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낮은 편은 아니죠. 이거 자체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케빈 호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자, 이런 것들이 3.3을 나타나면서 2%가 돼야 되니까 금리를 갖다가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못 올리니까 채권 자금당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버리는 거죠. 장기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월 달에 이게 집계는 했지만은 이것도 좀 캐션 마크다. 사람 많이 잘라가지고 집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GDP 같은 경우는 2.1인데 1.5로서 좀 줄어들었다. GDP는. 그 다음 이니셜 잡리스 크레임이 있죠. 이거는 20만 천 건이 예측했는데 19만 7천 건에서 신규 출업 증권 수가 좀 줄어들었다. 고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고용 자체도 뭐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표만 보면은 그렇게 나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GDP 증가율은 1.5%에 급쳤지만은 재고 감소, 정부 지출의 감소를 제외하면 근본적인 경제 동력은 아직까지 견조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수치는 대체로 목표치와 일치했지만은 2% 목표치를 아직까지는 웃돌고 있다. 소비자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됐지만은 저축률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GDP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인 소비가 1분기에 0.4% 증가에 이어서 2.1% 상승했고 내수 수요의 핵심 지표인 개인 국내의 구매자 최종 판매가 3.9%라는 견조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즉 말해서 소비가 안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지가 않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제 재고가 0.7% 감소하고 지출이 0.3% 줄어들어서 전체 수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내 투자는 0.5% 증가했고 수출도 0.5% 증가한 반면에 수입은 1.5% 감소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개인들의 소비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인플레이션은 예상했던 수준이지만은 여전히 높은 편에 있죠. 그래서 2010년도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 수치는 완화세를 보였지만은 2월 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그로 인해서 경제 전반으로 좀 파급이 됐죠. 6월에는 에너지 상품 서비스 가격이 중동 지역의 전투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9.2% 하락했는데 힘입어 5.9% 하락했다는 겁니다. 자, 주택 물가 상승률 역시도 0.2% 상승에 그치며 완화되었고 전체 상품 가격 역시도 0.6% 하락한 반면에 서비스 가격은 0.1% 상승에 그쳤다. 요때까지는 좋은데 뭐 6월 때까지는 괜찮은데 또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또 7월 달 가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PCE 지수 한번 보게 되면 헤드라인 기준으로 5.1%, 근원 기준으로 3.4% 급등했다는 거겠죠. PCE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소비는 전월 대비해서 안정세를 유지했는데 개인 지출은 예상치와 일치한 0.3%, 지출은 계속해서 되고 있고, 자, 개인 소득은 0.2% 증가했지만 예상치인 0.3%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생활비를 충돌하기 위해서 저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저축률이 2.7%로 떨어져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저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소비를 일단 보기 위해서 마스터카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순매출이 9.3빌리언이죠. 예측치가 9.08인데 또 비트했고 EPS 역시도 4.77달러인데 5.04로서 비트했다. 자, 그 금액을 일단 볼륨도 2.4T 예측했는데 2.42T로서 다 비트를 했죠. 자, 그다 해외 매출 역시도 10.06% 예측을 했는데 12%로 전반적으로 소비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UB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메모리 부족 현상이 2028년도까지 지속될 거냐. 자, 그렇게 물어봤더니 yes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뷰에서는 yes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빅4의 하이퍼스케일의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본 지출에 관해서 이제 2028년도입니다. 이게 노란색이 2028년도도 917빌리언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2017년도도 올라가고 있고 2010년도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 자본 지출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다. 약간 이제 성장률은 좀 둔화가 있겠지만은 계속되는 상승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가격 자체가 정상화되는 시점이 있죠. 그것이 낸드에 대해서는 2027년도 늦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낸드에 관해서는, 그 다음 D램에 관해서는 2027년도 중간쯤, 2028년도 중간쯤에 될 거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2027년도 아무래도 초순까지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더라도 2020년도 말까지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UBS의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간추려 보게 되면 보고서를 갖다가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는 수요는 계속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 인공지능의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다 보니까 HBM이 많이 필요한데 HBM 외의 분야에서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 서버라든지 CPU, 헤드 노드용의 DDR5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또 성장을 견인하면서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은 2028년도까지는 지속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장세가 가속화된다는 거겠죠. 메모리 수요 증가세가 2027년도까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D램의 비트의 최종 소비량은 전년 대비해서 36% 증가, 2010년도 대비해서는 22% 대비해서도 많이 36% 증가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 역시도 23% 정도 증가된다는 겁니다. 2020년도 예상치 20% 대비해서도 이 정도가 증가된다. 계속되는 그런 가속화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생산 능력에 제약이 있는데 자, 거의 모든 D램의 웨이퍼 생산 능력이 HBM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이외지에서는 새로운 낸드 생산 능력이 추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이 결론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쇼티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메모리 산업의 매출은 2017년도까지 1조 8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컴퓨팅 현실 역시도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 증가분 대부분이 실제 컴퓨팅의 볼륨 증가보다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기인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 정상화 시점, ROI 시점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도 말 낸드는 이 D램은 지금 이제 2028년도 지금 중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지출을 완화하고 프리캐시플로를 개선하면서 고객의 ROI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2020년도 말까지는 괜찮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또 오늘 시장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게지 뭐 마벨 테크놀리라든지 이제 코닝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코히런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죠. 루멘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즉 광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의 광 트랜시버의 지금 출하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거 보시게 되면 2016년도 자, 그때 이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017년도 한 150 자, 유닛입니다. 이건 자체는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뭐 225까지도 가고 있죠. 그래서 3.2T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엄청나게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이쪽 분야 역시도. 자, 그 다음 또 매출의 전망치 역시도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자, 아직까지도 갈 길이 남아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조금 조정받고 있지만은 이게 조정이지 계속 꺾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주식들은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다시금 위자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매출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노무라에서 이야기하는 광학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광 트랜시버 시장 자체가 2010년도에는 477억 달러에 도달하고 2018년도에는 1,442억 달러. 그래서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연평균 한 74%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광학 부분이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됐죠.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와서 좀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요 성장 동력으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학습 추론 이런 워크로드에서 발생하는 강력하고 활발한 수요에서 주도된다. 결론적으로 해서 AI 때문에 이렇게 성장 동력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성능 트랜시버 출하량이 있죠. 뭐 고성능이라면 800기가라든지 1.6TB 이런 것들의 트랜시버 자체가 AI 네트워킹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의 업그레이드 가속화로 인해서 더욱더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800기가와트의 트랜시버 같은 경우는 예상 출하량이 2010년도에 3,380만 대에서 2027년도에는 5,500만 대, 2028년도에는 7,800만 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6TB의 트랜시버는 2010년도에 2,610만 대, 그 다음 7,150만 대, 1억 2,600만 대 이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더 성능이 좋은 게 더 많이 매출의 출하량이 늘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속도가 더 빠른 2.4T라든지 3.2TB 이렇게 초기 출하가 2017년도, 8년도에도 시작된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500만 대, 200만 대의 출하량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아키텍트 진화라든지 공급망을 본다 하더라도 로드맵에 있어서는 코어 패키징의 공학 부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NPU, CPU 이런 것들이 제품의 공급이 2017년도, 2018년도 사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고출력의 광학 레지에 대한 새로운 수요 증가 때문이다. 수요가 계속해서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례 없는 수요 변동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 능력에 지속적인 압력이 당하고 있다. 공급망은 제약이 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이제 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약간 일단 조정을 받고 다시금 가지 않겠는가. 좋은 주식들은 주가가 빠지면은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반등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반도체 주식의 상승에 힘입어서 2% 정도 급등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이제 엣지 사업 부분의 성장 발표에 주가가 한 15% 급등했고, 지금 이제 삭스 지수가 많이 급등했던 이유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가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캐펙스를 계속해서 늘린다니까. 자, 그에 따라서 반등이 좀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메타는 주가가 좀 부진한 매출 전망, 그 다음 2분기에 프리캐시 플로의 91% 급감 이런 것들이 주가를 갖다 한 9% 하락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이 수요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장기물이 급격하게 올라가 버렸죠. 9월 회의에서는 한 0.25%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역시나 케빈 호시가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30년물 금리 이런 것들 장기채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야데니 같은 경우는 케빈 호시 연준 의장이 채권 감시단의 수익률 상승세 속에서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데니에 따르게 되면 채권 시장은 케빈 호시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좋게 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호시 의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법 지팡이는 없다. 자, 그렇게 인정한 상황에서 금리가 동결된 것은 투자자와 트레이더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걸 내릴 때 올릴 때 올리고 그다음 내릴 때 내려야 그게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시장 자체가 발작을 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더 많이 폭락을 해버렸죠. 만약에 금리를 이번에 올렸다면은 주가는 그렇게 발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현재 기자회견을 열어서 장기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지금 5.2%를 넘어섰다는 거죠. 30년물 금리 자체가. 자, 그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야드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드 비잘린테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즉 말해서 국채를 매도하고 수익률을 높이면서 재정이라든지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관찰시키는 투자자. 그 말해서 채권 작용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채권 감시자들이 채권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이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은 채권 보유자들의 경기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려야지, 안 올리면은 내가 직접 올리겠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단기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매파적인 발언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연준의 신뢰도를 갖다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해도 시장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한 번만 안 듣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 좀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모기지 금리가 30년물짜리가 6.58%, 15년짜리가 5.96%로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드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말에는 양호한 시장의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물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고 있고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호평을 받았고, 메타는 좀 불만이 커지면서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수요일장 마감 후에 인공지능 구축을 선도한 두 거대 기업들의 기술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월가 분석가들의 반응은 극명한 대조로 보였다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하회했고, 자본 지출의 전망치가 한선을 상향 조정한 메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컨퍼런스 콜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반응은 다소 신중했다. 그래서 언제쯤 성과를 내기 시작할지 노골적인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검색 도구에 불과하다. AI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CEO가 AI 기술이 언제쯤 의미 있는 새로운 소비자 행동을 이끌어낼 것인지 그렇게 물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데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월가의 입장들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만 일단은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자본 지출이 많은데 이익이 줄어들면 주가가 바로바로 폭락을 시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컴퓨팅 플랫폼 엣저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엣저 매출 성장을 갖다 인상적이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축하한다. 그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경우는 AI 투자에서 확실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던 반면에 메타는 여전히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엣지 클라우드 매출이 43% 증가, 그 다음 자본 지출의 전망치가 변동이 없었다. 그렇게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되고 있는데 지출이 적다. 그러면 바로바로 주가는 올라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부진한 기술주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소가 큰 폭에 상승했던 이유는 컴퓨팅 플랫폼의 엣자가 2020년도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1,000억 달러 매출을 돌파했다는 것들. 그래서 인공지능 챗봇의 유료 사용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고, 엔트로픽의 지분 매각으로 32억 달러 수익을 올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프리캐시 프로가 23% 감소한 19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은 자본 지출이 358억 달러에 달했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예상치인 360달러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자본 지출은 좀 줄어든 반면에 이익이 많이 증가됐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메타하고는 좀 반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활용한 앱 사업 전반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코파일럿의 신순규 사용자의 증가수가 4분기에 3분기 대비해서 2배로 늘어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M365의 상용 클라우드의 성장세 역시도 2027년도까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4분기에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환율의 변동을 제외하게 되면 17%가 증가됐다. 컨센서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 환율 변동 제외 시는 14%가 증가되고 있죠. 영업이익도 18% 증가되었고, 컨센서스는 14%고, 영업이익 역시도 지금 이제 45.1%로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연이고 이거는 월이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애초에 매출 비중 증가로 인해서 매출의 총 이익률의 하락을 갖다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상쇄하면서 달성한 결과가 되고 있다. 그래서 총 자본 지출은 410억 달러로서 컨센서스인 420억 달러보다 소폭 낮아서 투자자들을 기쁘게 해줬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상승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그 컨센서스, 즉 말해서 자본 지출 자체가 좀 낮아졌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비용은 줄어들고 있고 이익은 증가되겠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상승에 여력을 가져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석가들은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한선이 낮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메타 플랫폼에 대해서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자본 지출이 기대만큼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서 주가를 하락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메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었고, 주당 순이익은 6.18달러 기록했는데 이거 자체는 예상치인 7.2달러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번 분기 매출의 전망치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다른 것보다도 모든 앱을 합친 활성의 사용자 수도 36억 명으로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들. 자본 지출의 전망치는 1,300에서 1,450억 달러로서 좁혀지면서 최저치인 1,250억 달러를 예상했었다. 이보다는 자본 지출은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으니까 지금 반도체 매물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죠. 이러한 지출로 인해서 지금 이제 메타의 프리캐시 프로는 1년 전에 85억 5천만 달러에서 7억 8,400만 달러로서 많이 감소됐다.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프리캐시 프로는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고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이익이라든지 매출의 전망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주가가 하락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JP모건은 중립으로서 640달러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725달러로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메타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7년도 자본 지출은 2,4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출의 전망치는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프리캐시 프로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메타의 핵심 순위, 추천 기능 개선, 모델 발전,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AI 수익의 가능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은 제품의 파이프라인, 그다음 투자 전망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웰스파고 보게 되면 $640로서 $835에서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사이클에 대한 광범위한 불확실성에서 메타의 점진적인 ROI 사례는 여전히 가장 불투명하다. 그 경영진의 언급에 따르면은 2027년도에는 아무래도 구축에 대한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고 신규 용량 매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예상치라든지 목표치의 하향 조정은 여전히 조금은 오버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많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TD코인은 매수 등급을 주면서 $750를 준다. $800에서 하향 조정은 됐지만은 그래도 한 28%는 상승한 수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영진은 2010년도, 2017년도에 컴퓨터 용량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자본 지출의 가이던스는 하단 $50의 상향 조정하면서 $1,300에서 $1,450로 제시했다. 그래서 중간가 기준으로서는 전년 대비 97%의 지출 증가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당사의 사전 추정치인 $1,350보다도 지금 이제 92%가 전년 대비는 증가되는 수치다. 계속해서 일단 캐펙스는 늘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즈니스 에이전트에 대한 기타 에이전트 도구, 그다음 메타 모델에 대한 API 접근들, 그다음 인프라 직접의 수익화를 통해서 인프라 수익화의 능력을 강조, 그다음 특히 제3자 업체들의 구축 비용 대비해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컴퓨팅 자원을 수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컴퓨터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오늘 장에서 지금 반도체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도이치뱅크 역시도 지금 이제 $800에서 하향 조정해서 $750 주고 있지만 매수 등급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AI는 참여도란지 광고 성과, 크리에이티브 전반에 걸쳐서 측정 가능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에이전트, 유로 메시징 구도, 그다음 API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메타의 순위라든지 추천 기능을 개선해서 광고의 인벤토리와 가격 책정을 진화할 수 있는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락은 되겠지만은 상승의 여력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가치주가 주목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매도하고 캐첩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뒷북 치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세마이컨덕터 ETF 있죠. 반도체 ETF는 26% 이상 하락을 했고 모멘텀 ETF, M2UM 이런 것들도 한 15% 하락을 했다. 자, 반면에 러셀 1000 ETF 있죠. IWD, 그 다음에 대형주 가치주에 있는 것들 IWN,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때 물론 자,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미 시장이 다 끝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자,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것은 여기다가 일단 다 투자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포트는 이런 데다가 일단은 일부는 가지고 가셔야만이 주가 자체가 이렇게 빠질 때 이런 것들은 대응이 되겠죠. 자, 그럼 또 포트는 좀 구성을 해놓자.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트럭을 팔고 캐첩을 사는 것이 시장의 흐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소비자 주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낙관적인 장기 투자 입장을 가져왔는데, 케첩, 크림치즈, 크래닉 티슈를 파는 것이 고도역표 매물을 파는 것처럼 흥미롭지는 않지만은, 현재에서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바닥 다지기 덕분에 수혜를 보고 있다. 펀드멘탈 측면에서. 자, 특별히 크래프트 하인즈 있죠. 우리가 머스터드라든지 그런 거 만드는 회사 있죠. 케첩 만드는 회사. 저 회사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인기 있는 주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코카콜라 역시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미 좀 지나간 버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지금은 할 때는 아니고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졌던 반도체를 할 때 이런 거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소형주 역시도 이러한 순환매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MSCI 헤지펀드 보유 현황 기준으로 봤을 때 헤지펀드들이 소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상당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순 포트폴리오의 13%를 러셀 2000 지수에다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드니 같은 경우 입장에서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가 AI 피로감이다. 그래서 모두가 지쳐서 누가 이 모든 상황에서 돈을 벌지 고민하고 있는데 시장이 모두가 사업을 잘 이해하는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에너지, 헬스케어, 금융, 산업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를 좀 다각화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또 주요 기술적인 지지선 이상에서 거래되는 주식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시 표면에는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을 줄 수 있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두드러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베리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주식이 S&P 500의 한 71%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베리 이평선은 장기 추세를 갖다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 해당 수준 이상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상당수가 그렇다는 것 자체는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관련 주식 외에도 대형주, 반도체 제조업체와 같은 다른 주식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란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 그 다음에 변동성 유가, 매파적인 연준의 정책, 그리고 반도체 주식 이런 것들의 급락 등이 모두 지수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막고 있지만은 부진한 시장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추세는 시장이 더욱더 견고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S&P 500에서 200일을 돌파한 종목들의 목록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200일선 위에서 지금 이 정도로 71%가 있다는 것은 시장이 그렇게 지금 이제 불안한 것은 아니다. 특정 종목만 지금 이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0일 위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신타스, 페이콘, 페이팔 이런 것들 있죠. 레뮤에스 이런 것들, 그 부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잘 아는 뭐 도올대시도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200일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는데 뭐 10%, 17%그 이상씩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는 지수는 많이 눌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200일선 위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좋다. 뭐 지금 나스닥도 거의 다 200일선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지수 역시도 자,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회사가 페이팔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최근에 200일 이평선을 돌파했죠. 이 결제 회사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금융결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고군분투해 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결제액이 4,86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자, 여러 가지 인수설이 지금 제기되는 가운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트라이프 라이프와 어드밴트 인터내셔널이 534억 달러의 규모로 페이팔을 인수하기 위해서 공동 제안을 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CEO도 일단은 교체를 했죠. 지금 이제 HP의 엔리케 로레스로 일단은 사람도 바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7월 7일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페이팔이 성장을 되살리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이전의 경영의 정상화 노력이 회사의 성장 둔화를 되돌리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팔의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200일 이평선을 갖다 이제 돌파했죠. 52불 30전이었는데 58불 58불 40전으로서 돌파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200일 이평선을 강한 저항대를 돌파했으니까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런 것도 한번 체킹하셔서 이런 회사들도 지금은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사는 고데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고데디 역시도 200일 이평선을 갖다가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월 말에 발표된 1분기 보고서에서 프리캐시 프로의 목표를 갖다 연간입니다. 18억 달러로 재확인하면서 아리오 인공지능 제품에 대해서 투자를 강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CEO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AI 혁신을 현실로 구현하면서 역량을 확장하고 해당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면서 개방형 인터넷을 지원하면서 고객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데디는 11월에 아리오.AI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에이전트형의 AI를 갖다가 도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월드프레스용의 아리오를 갖다가 출시하기도 했고 5월에는 고데디에게서는 다음 진정한 시험 때는 목요일에 장 마감 후에 발표될 2분기 실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도메인 등록이라든지 웹 서비스 기업인 고데디는 이번 실적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데 이런 것들 한번 체킹을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고데디 차트 마찬가지죠. 200일선 돌파하면서 요 위에 있으니까 오늘 장에서 유통 먹이 쌍바닥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추세를 갖다 이탈하면서 이렇게 돌파된 종목들을 우리가 체킹하시면서 이번에 또 이익지와 매출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체킹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우데시인데 연중에 상당 기간 동안 200일선 밑에서 일단 머물렀지만 결국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분기에 총 주문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됐고 매출도 33% 증가한 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이 음식 배달업체는 수요일에 드론을 이용한 상업용의 배송에 대한 미국의 FAA 있죠. 그 연방항공국의 인증을 획득했다 그렇게 발표했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자율 배송을 촉진하면서 물류 네트워크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도우데시 랩스는 이미 로봇공학 자율주행 하드웨어의 운영 분야에서 인력 채용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데시는 모든 판매자가 어디에서든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상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드론 자체 그리고 원활한 연동을 위한 인계 시스템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 컴퓨팅 인공지능의 발전은 지역 상거래에 놀라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고 공인항공 운송의 사업자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구축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8월 5일 날 이것도 실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도우데시 차트 역시도 지금 이제 이렇게 돌파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만큼 일단 쌍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추세가 이탈되면서 이렇게 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체킹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